자, 오늘 11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는 발해의 성리가 발전 부분인데, 얘들아, 우리 고구려 멸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들아, 발해 오늘 건국, 발전, 그 다음에 발해의 문화, 통치체제까지 1시간에 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668년도에 얘들아, 이거 어떤 해인지 알겠습니까? 고구려 멸망한 해가 바로 668년도야. 자, 여기서부터 얘들아, 이 발해 건국의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지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얘들아, 이 당나라가 이 고구려를 정말 어떻게 보면 악몽 같은 나라로 생각을 했어. 왜냐면 다시는 고구려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해서는 안 되잖아,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었던 고구려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여기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얘들아, 이 소거를 시켜서 당나라의 영토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곳에서 감시를 펼쳤단 말이야. 고구려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다시 비슷한 나라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당나라는 철저히 고구려를 어떻게 보면 짓밟으려고 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영주란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게 돼. 자, 근데 얘들아, 이 이주 과정도 참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대우 자체가 좋진 않았겠지. 왜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망한 나라의 유민이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차별도 받고 세금도 마치고 농사도 잘 안 되는 척박한 토지를 많이 받았거든. 되게 힘들다고. 자,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혹시? 대조영.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격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갈족 출신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고구려 출신이다, 말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고구려 장군의 어떤 후손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대조영이 목표가 있습니다. 영주에 있었던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이곳에서 새롭게 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나라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때를 보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뭐냐면, 영주 지역은 원래 고구려 사람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다른 거란, 그리고 여진, 이런 많은 다른 이민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던 곳이야.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거란족이 있었는데, 얘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거란은 계속 등장하는 그런 민족인데요. 이 거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나라가 당연히 야, 안 되겠다, 계속 군대를 보내서 얘들을 진압하러 갔잖아. 자, 그래서 진압을 하러 간 사이에 거란족과 당나라가 싸우게 되고 영주 지역은 감시가 소홀해질 거 아니야. 자, 그 사이에 이 대종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유민들을 싹 다 모아. 그렇게 모인 유민이 한 30만 명 정도가 됐대. 그 30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대탈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알아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하면서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잖아. 그것과 비슷해요. 이 영주 지역에서 어디로 탈출하는 거냐면 여기로 가서 탈출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 거야. 실제 모세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주 지역에서 이렇게 가서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됐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이제 대조영 입장에서는 얘들아, 이 거란족이 반란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 짧게 끝났으면 좋겠어? 오래 갈수록 얘들아, 당나라가 거란족과 싸우고 그 틈에 도망을 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래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얘들아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달 만에 진압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영주로 가보니까 애들이 사라진 거야. 당나라가 잘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추격대를 보내요. 기병을 보내는데 이해고라고 하는 아주 이제 뛰어난 장군이 한 10만의 어떤 그 기병을 이끌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다. 영주 지역에서 얘들아, 여기까지 탈출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유민들은 노약자, 어린이, 노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막 이렇게 추격을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거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 대조영의 부하 장군 중에 말갈족 장군이 있었는데요. 걸사비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걸사비우가 제가 이 당나라군과 싸울 테니 먼저 가십시오 장군 해서 이 장군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마치 결사들을 이끌고 싸웁니다. 마치 계백처럼 싸웠던 거야.
결국 걸사비유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또 따라잡히잖아.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대조영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마저 아들아 네가 먼저 가거라. 나는 여기서 목숨을 버릴 터이니. 그래서 또 싸우다가 또 아버지가 죽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왔는데 여기에 천문영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거든. 여길 넘어가야 돼. 여기서 또 전투가 벌어져요. 마지막 전투. 대조영이 그때 마지막 이 전투에서는 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웠는데 이때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군을 거의 몰살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 동쪽에 동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언제냐면 698년도야. 자, 그래서 668년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요. 언제 다시 발해가 세워지냐면 698년도. 딱 30년 만에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동모산의 그 당시 모습인데 아주 이제 큰 어떤 영토를 가진 나라는 아니었어. 처음에는 저렇게 산성 위주의 자, 저런 지역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고요. 성터를 만들고 자, 그곳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이 발해가 어떻게 발전을 해 가냐. 자, 이것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지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영은 얘들아, 처음에 이제 건국을 하긴 했지만, 이 대조영은, 처음에 이제 건국을 하고 난 이후에 죽고 큰 역할을 한 건 없어요. 2대왕, 3대왕에 가서 이제 발해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좀 이렇게, 좀 해야겠네요. 자, 얘들아. 2대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무왕이었고요. 3대왕이 문왕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무왕과 문왕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우선 시호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호란 게 뭐냐면 왕이 죽고 나서 얘들아, 신하들이 왕의 업적을 기려서 만든 왕의 명칭, 이게 바로 시호입니다. 여러분 세종, 뭐 태종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거 살아생전에 들은 말일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왕의 업적을 기려서 세종, 뭐 태종 이렇게 만든 거야. 살아생전에 세종대왕님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자, 업적을 기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호 몇 가지를 여러분들 알아두면 역사를 공부하기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이거 혹시 알아요? 조하고 종. 이거 차이. 조와 종. 조가 종보다 좀 격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란 게 뭐냐면 태조, 뭐 세조, 들어봤죠? 선조. 자, 이게 뭐냐면 창업, 나라를 건국하거나 또는 중흥, 망할 뻔한 나라를 되살린 자, 그런 아주 큰 공이 있는 왕에게는 조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왕들은 다 종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승을 잘한 왕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가 들어가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창업 또는 중흥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한 왕들은 항상 뭐예요? 조잖아. 그죠? 건국자니까. 조가 2명 있죠? 태조 2명 있죠? 태조 누구 있어요? 왕건 있고 태조? 이성계. 그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이거를 다시 되살렸어. 자, 그래서 선조가 되는 거야. 병자호란 때 사실 잘 막진 않았지만 병자호란 때 나라를 다시 살렸다는 의미에서 인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게 있습니다. 무와 문, 그리고 성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조나 종 바로 앞에 있는 명칭들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혹시 무슨 무자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어? 맞아요. 힘쓸 무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이게 들어가는 왕이나 또는 뭐 황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인지 알아요? 싸움을 잘하는. 야, 덤벼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킥복싱 하고 얘들아 막 때려 패고 막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정복을 했다라는 뜻일까? 정복군주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얘들아, 무는 무조건 다 정복군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 선생님 이거 들어갔는데 다른 한자 글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없을 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없을 무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많이 왕이잖아.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왕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없을 무 해서 무왕 이러면서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나쁘겠지. 그런 거 절대 못 써요. 그래서 무는 다 이겁니다. 무력할 때 무자. 이 사람은 다 정복군주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또 무는 있는데요. 무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뭘까? 문제 할 때 문인데 성시로도 쓰고요. 얘들아 이거 문자 또는 문화할 때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화를 융성시킨 왕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으로 성. 이건 뭘까? 이겁니다. 이룰 성. 완성시키다 할 때 그 성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제도 격식 문물을 완성시키는 왕에게는 이걸 붙인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선생님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만 알면 얘들아 역사 정말 쉽게 알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발에 2대왕 무왕, 3대왕 문왕이죠? 뭐 했는지 딱 알겠죠 여러분? 무왕 뭐 했을까? 정복. 문왕 뭐 했을까? 문화발전.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얘들아 신라 시대 때 맹렬하게 백제를 멸망시킨 왕이 있어. 맹렬하게 백제를 멸망시켰다. 정복했다. 그래서 뭘까? 무열왕이야. 맹렬하게 백제를 정복시켰다는 의미에서 무열왕.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문화도 융성시키고 또 정복도 열심히 했어. 그게 누굴까? 문무왕이야. 알겠어요? 조선시대 얘들아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체제를 완성시킨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법체제를 완성했다 했죠? 제도격식 문물을 완성시켰죠? 성종. 알겠습니까? 야, 고려 때 이성육부라고 하는 이 중앙통치조직을 완성시킨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 성종. 그래서 무문성 뭐 이런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아까 말했지만 얘들아 자 그러면 2대왕 뭐? 무왕. 이거는 정복군주였고 3대왕 문왕 뭐 했다? 문화융성시켰다. 별로 할 거 없죠. 그죠? 자, 근데 왜 2대왕, 3대왕의 스타일이 그렇게 달랐을까? 자, 이것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동아시아 정세를 한번 나타낼 건데 이 무왕 때 가면 얘들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나라로서는 굉장히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면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가 등장을 했잖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발해를 견제해야 돼. 제압을 해야 돼. 당나라가 많이 쓰는 자 그런 외교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발해에게 복속돼 있었던 어떤 이민족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바로 맞아요.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들어봤죠? 랴호강이죠? 여기를 옛날에 말갈족들은 흑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흑수에 살고 있는 말갈족이다 라는 의미에서 흑수말갈인데 원래는 발해에 복속돼 있었던 자 이들인데 당나라가 이 흑수말갈을 이렇게 꼬드겨요. 자, 그래서 자신의 편으로 이렇게 넘어오게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해 무왕이 정복군주잖아. 대노합니다. 와, 이거 화나네? 자기 동생을 보내서 이 흑수말갈을 토벌하도록 해요. 야, 대문예, 야, 너 가서 흑수말갈 토벌해. 근데 이 대문예가 뭐라 했냐면 아주 간곡하게 만류를 해요. 그 옛날 고구려의 예를 듭니다. 고구려가 그 당시에 30만의 대군이 있었지만 결국 당나라에게 멸망하지 않았냐. 발해는 아직 건국 초이고 군사력도 약하고 아직은 힘이 약하니 힘을 좀 기르시옵소서. 한번 참으란 뜻이지. 그러니까 대문예가 어떻게 했어? 아니, 무왕이 어떻게 했을까? 참았으면 무왕이 안 됐겠지. 이 사람이 야, 닥치고 그냥 가 해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대문예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간 게 아니라 당나라로 가버렸어. 그냥 당나라로 귀화를 해버렸다고. 자, 그래서 이 무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그냥 직접 군사를 이끌고 흑수말가를 토벌해버린다. 그래서 당나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넘어갔던 내 동생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나라로서는 절대 주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보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군대를 일으켜서요. 여기로.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네. 여기가 산둥반도라는 곳이에요. 이곳을 장악해버려요.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얘들아, 상륙작전으로 중국의 영토를 장악한 그 왕이 바로 무왕이었던 거야. 자, 첫 번째 흑수말가 정복, 두 번째 산둥반도 장악.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발해의 영토가 엄청 넓어져. 물론 이 지역은 다시 당나라에 빼앗기긴 하지만 이거 엄청 대사건이거든. 자, 그러니까 당나라로서는 얘들아, 이 발해로부터 엄청 위협을 당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얘들아, 이 당나라는 또 누구랑 친해지는 전략을 할까? 그러면 그렇지, 바로 신라지.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신라하고 좀 멀어졌는데 다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발해가 등장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나라는 신라에다가 다시 얘들아 구애를 펼쳐. 자, 당과 신라가 다시 가까워지거든요. 이렇게. 자, 그 옛날 고구려 때처럼 이렇게 다시 가까워지고, 신라는 다시 군대를 보내서 당나라의 이 남쪽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발해로서도 이제 위급해진 겁니다. 왜? 당과 신라가 연합해서 발해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을 해. 자, 이런 상황에서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발해로서는 이 고립을 탈피해야 되겠죠. 그 어느 나라와 연합하려고 했을까? 바로 일본인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일본에다가 이렇게 사신을 직접 보내. 알겠습니까? 자, 요게 4번. 뭐 이렇게 일단 쓸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과 가까워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무왕 때 있었던 사건이야. 알겠습니까? 발해가 먼저 흑수말가를 치고 산둥반도 치고 당나라는 신라와 또 가까워지고,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니까 발해는 다시 일본과 가까워지는, 자, 그런 관계였다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이 무왕 다음에 문왕은 왜 180도 다른 정책을 했을까? 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 왜냐? 자, 무왕 때 가면 발해가 일본과 가까워지려고 했었잖아. 가까워졌을까? 못 가까워졌을까? 가까워지지 못했어. 왜냐면 서로 자기가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 발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지 못해요. 자존심 싸움 한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그러면 발해는 일본하고 안 친하고 신라와 당나라는 계속 발해를 공격하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 발해는 선택을 해야 돼. 그 옛날처럼 고구려 때처럼 계속 싸우다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나라에게 좀 숙이고 당나라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 그러면서 나라를 유지할 것인가? 자, 그때 이 문왕은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하는데요. 어떻게 친해지냐면 당나라의 문물을 대거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저게 있습니다. 바로 발해의 상경터라고 하는데요. 저 발해 상경터는, 발해가 여기가 상경인데요. 이 상경을 건설할 때 이 상경의 모든 구조를 당나라의 장안성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 당나라의 축소판이야. 당나라 장안성이 축소판인데 넓이만 하더라도 거의 100m가 되는 그 큰 도로를 먼저 딱 만들어 놓고 바둑판식으로 성을 만들었거든. 자, 이런 걸 보면 아, 그 당시에 이 문왕 때 이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중앙 통치 제도 자체를 당나라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여기 쓸게요. 삼성 육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당나라의 제도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만큼 당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지. 자, 그리고 신라와도 얘들아 그렇게 밀접한 관련은 아니지만 교역도 하고, 자,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무왕, 문왕. 자, 무왕 때는 정복 활동을 했지만 문왕 때 가면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이 문화를 융성시키고요. 자, 그러면서 오랫동안 유지되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좀 역사가 나와 있는 게 없어. 잘 기록이 없거든. 그러다가 다시 선왕 때 가면요. 이 선왕 때 가면 영토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발해가 바다 동쪽에 있잖아요. 바다 동쪽을 뭐라 할까요, 여러분?
해동이라 하고요. 융성한 나라다라는 의미에서 성국이라 불러서 합치면은 해동성국이라 불렸대. 알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발해의 통치체제 있죠? 거기는 아까 말했듯이 삼성과 육부 요거를 써놓도록 할게요.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삼성 육부로 이렇게 통치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요거는 선생님 예전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방행정제도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 주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쓴다 했었죠? 경상북도 그 다음에 뭐예요? 김천시 율곡동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것에 대응되는, 자, 보세요. 가장 큰 행정단위, 중간 행정단위, 가장 말단 행정단위야. 자, 이것에 대응하는, 자, 그 당시에, 발해 행정제도를 보여줄게요. 자, 도에 해당하는, 자, 가장 큰 행정제도, 단위로, 15부가 있었는데, 15개의 부라고 했습니다. 시에 해당하는 중간 행정 단위로요, 62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자, 동에 해당하는 가장 말단 행정 단위로 얘들아 여기 뭐가 있었냐면 촌이 있었습니다. 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신라 때하고 공통점이겠어. 아니, 모든 전 근대 시대는 공통점인데 지금 우리가 도, 시, 동. 자, 여기 다 공무원들이 파견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파견돼요. 말단 행정 단위에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파견이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누가 다스릴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얘들아 말갈족 추장이 다스리게 돼요. 왜냐하면 발해는 얘들아 좀 독특한 게 이렇게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층인 고구려 사람들이 있는데요. 피지배층에는 말갈인들이 있어. 그래서 말갈인들이 인구의 거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초는 얘들아 주로 누가 다스리냐면 바로 이 말갈족 추장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보면 고구려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거기 보면 발해의 석등이나 이불 병자상 같은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게끔. 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학을 보면 주자감을 통해서 유학 교육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요게 발해의 석등인데, 여러분들, 저게 길이가 한 7.5m 정도 돼요. 아파트 3층 높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게 1층이잖아. 이게 한 3층 높이 간다는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지하게 큰 저런 석등이 수십 개가 있었을 거야. 그만큼 발해의 어떤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요건 이불병자상. 두 개의 어떤 부처님이 나란히 있는 자, 그런 불상인데요. 요것도 고구려의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닮아있죠? 자, 그리고 요런 기와 양식 보면 발해하고 고구려가 좀 닮아있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했었던 요 내용은 얘들아 조금 짧긴 한데, 발해사도 무조건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했었던 내용 요거 잘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 잘 하고, 알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